그래서 역정보를 활용해서 그 되게 이제 버블을 많이 만들고 한꺼번에 버블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 그 이익신을 팔고 나오고 그러니까 의심하라, 의심하라, 의심하라. 그럴듯한 보고서는 믿지 말아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는 거의 방법이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윤종엽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또 나오셔서 가치 투자를 어떻게 계량적으로 우리가 수치화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가치 투자 지향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요. 오늘은 그 외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환경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리포트 이걸 얼만큼 믿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매수 의견 내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매도 의견 내고 자기가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서 기관에 대한 신뢰가 사실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근데 지난번에도 JP모건에서 반도체주의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엄청 빠졌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다시 바닥을 짚고 그 이견이 나오고 나서 또 급등을 했단 말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 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혹은 증권사의 정보를 얼만큼 믿어야 되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내는 보고서 중에서는 역정보라고 하죠. 그 반대로 자기들이 고가에 팔기 위해서는 매수 추천을 내고 또 저가에 사기 위해서는 매도 추천해서 싸게 사는 그런 그 정보를 이제 역정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역정보가 이제 그 어떤 구조화되어 있고 증권시장 내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 이용당했을 경우 큰 낭패를 보는데 그래서 이런 사례를 역사적인 사례나 그 역정보나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정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증권사가 이렇게 역정보를 흘리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으니 우리가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이냐 반면교사로 삼는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역정보라고 하면은 아무도 신뢰를 믿을 안 수 하겠죠.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진짜 좋은 보고서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용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이용하기 위한 역정보로 이용되는 그 보고서들도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 어떻게 그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그 역정보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정보를 또 안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그 있었던 역정보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례 요 살펴보면서 그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전문가들도 알기 쉽지는 않죠. 이게 역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보고서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죠. 왜냐하면 보고서라는 건 다 합리적이고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나중에 여기서 보시겠습니다만 어떤 펀드 매니저는 그렇게 그 회사 사무실 앞에 간판을 걸었는데 항상 상기시키기 위해서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의심하라, 의심하라, 의심하라. 그럴듯한 보고서는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증권사의 그 보고서들을 가급적 의심을 하고 의심을 덜어낸 상태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근데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투자하게 만드는 쉽게 투자하게 만드는 이런 보고서는 아예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미국의 그 투자 거장들도 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을 걸어놓고 항상 명심하고 지금 이 사례는 저 이제 미국에 있었던 사례들이죠.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가 당한 사례도 있고 그렇죠. 그래요.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죠. 이제 그 사례를 설명하고 그리고 역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세계적인 그 부자가 된 그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원래 부자였었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거부가 됐는지 그거는 그 워터루 전쟁에서 역정보를 활용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설명드리면 워터루 전쟁이라고 하면 프랑스 나폴레옹과 영국이 전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비를
국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전비를 조달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은 채권이 휴지 조각되는 거고 이기면은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로스차일드는 돈을 주고 정보를 사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로스차일드를 따라하면 돈을 번다라는 것이 영국 사회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정보는 돈이 되는 정보는 왕보다 로스차일드한테 먼저 정보가 도달되는. 그래서 이제 그 전쟁 결과를 그때 당시에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알기 어려웠고, 그 로스차일드를 살펴보면 전쟁이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채권을 살 건지 팔 건지를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 결과가 로스차일드한테 이제 도달했고, 그 로스차일드가 채권을 팔기 시작합니다. 팔기 시작하니까 영국 채권. 예, 영국 채권을 팔기 시작하니까 영국 채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투매가 이루어지죠. 아, 우리가 전쟁에 졌구나. 아, 투매. 걔네가 파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파는 거 보니까 전쟁에 우리가 졌구나. 그러니까 그 휴지 조각 되기 전에 그냥 낮은 가격,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편은 로스차일드 그걸 걷어들인 거죠. 싼 가격 걷어들여서 뭐 그 100원짜리 채권이다라고 하면 5원 정도의 걷어들인 채권도 있다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결과는 영국이 승리했죠. 승리. 그 워터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해서 100원짜리 채권 100원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 정부 열심히 그 노력하고 로스차일드 따라다니고 그때 당시 지금 주식 공부하는 사람은 똑같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투매를 했죠. 원래는 투매해서 해갖고 투매를 역정보를 일으켜서 투매를 불러일으켜서 그걸 가지고 큰 돈을 번. 이게 이제 역정보의 그 세계적인 사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본인들이 거짓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 증거 같아 이런 얘기 안 하고 단지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장이 오해하게 만드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범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역정부라고 하면은 내가 그 고향에 시골 땅에 아주 큰 호재가 있어서 나만 알고 있는 호재가 있어서 그럼 또 땅을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여기 이런 좋은 호재가 있다. 동네방네 떨고 다니면은 올라가겠죠. 예, 올라가서 땅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럼 땅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네 유지나 동네 사람들한테 여기 가진 악재가 있다. 그래서 동네 이장들을 활용해서 악재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들 활용해서 여기 큰 악재 있다. 실제로 믿게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투매 나오게 한 다음에 그때 땅을 사야 많은 땅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라도 역정보를 그렇죠. 흔들리느냐 네. 아니면 있는 거를 조금 더 크게 부각시켜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 약간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약간 이제 과장돼서 과장되게. 하죠. 예, 예. 그리고 또 땅을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여기 나쁜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 땅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호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은 또 팔고 싶은 사람은 인간의 기본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활용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금융기관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역정보를 활용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영국의 국채 대부분을 그래서 그때 당시 뭐 70 내지 80%를 로스차일드 가문이 다 매집했다 뭐 이럴 정도로 소문이 났었는데 그러니까 역정보를 활용한 사람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거기 이용당한 사람들은 큰 낭패를 해서 큰 손실을 보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막 부풀려가지고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죠? 불공정 거래 혹은 뭐 여러 가지로 걸릴 수 있죠 현행법으로. 글쎄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어쨌건 있는 거를 크게 부풀리는 방식.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가지고 끄집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세상을 보는 눈이 이쪽 면에서 보면 나쁘고 이쪽 면에서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방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뭐 최근의 사례는 없을까요? 그냥 우리나라가 크게 당한 사례 몇 가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 글로벌 있습니다. 금융 시장에서도. 예.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97년도에 크게 당했던 사례가 이제 다이아몬드 펀드 사태라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펀드가 우리한테 아주 소중한 경험 돼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될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금융 전문가들도 소수만 알고 있는 그런 사례가 이제 다이아몬드 사건인데요.
JP모건이 이제 그 태국에 바투아 채권을 많이 들고 있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JP모건이 그 고유 계정이라고 하죠. JP모건이 갖고 있는 그 자산 중에 30% 정도를 태국 바투아 쪽에 투자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이제 태국이 버블 상태에 있었죠. 동남아 버블이었는데 97년도 우리나라도 IMF 맞았듯이 되게 그 위태로운 상태로 가서 이것을 이제 처분해야 되는, 바투아를 처분해야 되는 그 상황에 도래했고, 바투아를 시장에 팔면은 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걸 쉽게 누구한테 떠넘기기는 그런 상품을 만든 게 이제 다이아몬드 펀드예요. 파생 상품.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만만한 이제 한국에 많이 팔았죠. 한국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많이 사서. 그래서 바투아 채권을 그 다이아몬드 펀드를 매수한 데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자사운용사, 은행, 증권사 거의 다 많이 망가졌고. 다이아몬드 펀드는 누가 판 거예요? 판매는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가 팔았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펀드 이제 아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입장에서는 예. 그게 어떻게 전개가 시작이 된 것인지, 그 상품 자체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그 피해가 발생한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태국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JP모건이 태국 바투아에 투자했는데, 바투아를 한꺼번에 팔면 시장 충격을 주니까 충격 주지 않고 팔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설계한 곳은 이제 JP모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품을 설계한 곳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증권사 이름 이제 SK증권이 그 판매를 주로 담당해서 우리나라 은행, 운용사, 그리고 이제 증권사 이런 데 좀 팔았죠. 예. 그거는 다이아몬드에 투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름 자체가만 다이아몬드? 펀드 이름만 다이아몬드 펀드고 기초 자산은 태국 바투아. 아, 예. 그래서 저는 자꾸 다이아몬드 펀드라고 해서 다이아몬드에 투자한 펀드인가? 이래서. 아, 태국 바투아를 기초 자산으로 만든, 그래서 이제 태국 바투아가 박스권 내에 있으면 돈을 버는데 가치 절하가 크게 되고 하게 되면 큰 손실을 날 수 있는, 투자된 원금의 몇 배의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품 고주를 만든 펀드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이아몬드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기관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었더니 상대방은 JP모건이었던 거고, JP모건의 고유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무지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을 꼬셔서 이렇게 한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소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일정 보상을 받은 거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금융기관들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당한 거네. 상대 쪽 JP모건이라는 대형 그래서 금융기관. 그런 그 상품이 나올 때는 증권사에서 아주 강력한 보고서 나오죠. 예를 들어서 태국 바투아가 아주 유명한 투자처다. 아, JP모건 자체에서. 예, JP모건에서 됐든 다른 데서 됐든 다른 데 골드만삭스에서 됐든 그런 보고서를 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죠. 이거 꼭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쉽게 투자하게끔 유인해서 보고서를 유인해서 투자하게 해서 한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용당했던 사례는 99년도 말 2000년도 초에 우리가 이제 브라질 채권, 중남미 채권 가지고 큰 손실을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중남미 채권은 아주 좋은 투자처다. 세계에서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 투자처다라는 보고서 나오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이제 개인들한테 판매를 해서 큰 손실을 끼쳤는데, 그것도 이제 소송을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JP모건이었습니다. 그때. 아, 또 JP모건. 예, JP모건이 고유를 갖고 있던 브라질 채권을 좋은 보고서를 내고 팔게 하고, 우리나라 증권사는 캠페인을 통해 그걸 캠페인하고 그래서 팔았던, 그것도 이제 역정보, 그때 그 보고서도 역정보에 이용당한 사례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2000년도 초에 그랬고 2010년도 초에 또 똑같이 브라질 채권을 우리가 또 팔았죠. 브라질. 예, 브라질 채권에서 많은 고객들이 손실 본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원 투자할 때 이제 또 광산이나 유전 같은 거 할 때 그쪽 세계가 아주 역정보가 아주 횡행하고 아주 많다라고 그쪽 유전 광산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 글 쓴 거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하면은 역정보에 이용당하기 쉬운 게 유전 광산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MB 정부 때 자원 외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런 역정보에 이용당한 사례가 아닌가. 그리고 그 들고 있는 중개해주는 그런 대형 그 금융기관들에게 예. 당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뭐 그런 얘기가 많았죠. 호구짓 했다고. 예. 비싸게 사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유가가 골드만삭스에서 200불 이상, 200불, 250불 간다, 200불 간다는 보고서 나왔죠. 그리고 그 지금 광산이나 유전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영구히 그 확보 못할 거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 가지고 보고서 보면 도저히 투자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런 거 만들어서 이제 유전이나 광산은 이제 가격이 그때 당시 유가가 많이 오르고 할 때는 유전을 좀 그 한계에 있는 유전들은 좀 싸게 팔고 싶은 그런 그 유전 주인들이 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용당한 사례가 아닌가, 역정보에 이용당한 사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역정보의 생산 주체 그리고 수익을 얻어내는 주체는 금융기관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용하는 주체, 이제 설계자라고 그러죠. 설계자는 아까 로스차일드 같은 돈이 많은, 그러니까 그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의 주 핵심 고객이거나 아니면 그 금융기관 자체이거나 뭐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설계자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키쿠 같은 상품도 있고 각종 파생상품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키쿠 이용 당하기 전에 그 해외에서 그 논문 보니까는 똑같은 상품이 한 4번 정도 이용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도 우리가 똑같이 또 당한 거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이용당하는 거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이용당한 다이아몬드 펀드 사태라든가 브라질 채권 사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공부해서 우리 그 금융권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내 금융기관의 어떤 그 수익을 올리기 위한 국내에서의 행위보다는 이 국가 간 그 뭐라 그럴까 부를 뺏어가기 위한 혹은 그 글로벌 대형 이런 그 회사들 금융기관들 여기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약탈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양털깎기라고 일명 양털깎기. 이게 소위 양털깎기네요. 국가가 아니라 사실 금융기관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거다. 그렇죠. 양털깎기라고 표현하는 게 이런 이용당한 사례라고 봐야죠. 그래서 역정보를 활용해서 그 되게 이제 버블을 많이 만들고 어디가 좋다더라 그래서 버블을 만들고 한꺼번에 버블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그 이익실에 팔고 나오고 다수는 버블에 쫓아갔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디서 해외에서 막 부동산 리포트 나오고 왜 한국 금융기관들 보험사니 뭐니 쫙 해외 부동산 산다고 또 쫙 그렇죠. 가가지고 했는데 또 얼마 후에 보면은 물렸다 이런 뉴스 들리고. 그래서 이제 그 역정보는 되게 그 동네 땅을 사거나 팔려고 해도 신망이 있는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역정보도 활용하려면 가장 신뢰받는 증권사를 이용한 보고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장 신뢰받는 증권사, 예를 들어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라고 하면 이런 보고서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 그렇죠. 교수, 연구원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다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심지어 뭐라 표현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는 거의 방법이다. 걔네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하여튼 그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됐는데 저기에서 A라는 산업이 안 좋아질 거야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걸 바탕으로 전략을 짜고 방법을 찾으니 돈을 잃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게 있군요. 그렇다면 근데 사실 말씀 듣다 보면 국내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매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뉴스를 계속 게시판마다 퍼나르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호재와 관련된 뉴스를 퍼나르고 사실 이게 서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그냥 자꾸 퍼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력 싸움이 한쪽으로 기울일 때 시장이 또 움직이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글로벌 그 IB 업체들 이런 금융기관들이겠지만 또 작게 보면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러한 것들이 막 섞여서 돌아간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래서 보면은 그 금융기관 구조를 아주 그 단순하게 그 역정보를 활용한 나쁜 사례로 이제 금융기관을 표현하면은 금융기관 구성은 소수의 머리 좋은 사기꾼과 이 설계자들이죠.
이것을 그 따라가는 또는 그 여기에 그 따라가게끔 하는 몰입꾼 역할을 하는 몰입꾼에 동원되는 바보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 좋은 사기꾼과 몰입꾼에 동원되는 다수의 바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결론 짓는 그런 그 책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도 그래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JP모건에서 그런 리포트 나왔을 때 겁먹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되나 보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은 막 빠져내려가고 그러니까 야 역시 쟤네가 정확히 분석을 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확 더 올랐으니까 그때 그 리포트를 보고 판 분들은 정말 헐값에 속상한 거죠. 매각한 게.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 종사자들이라고 하면은 또 투자하는 사람들, 금융에 관심 있는 투자, 주식 투자나 뭐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전 세계 그 금융기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하고. 그러니까 각각 JP모건, 골드만삭스 각각이지만 또 서로 협력 관계도 되고 그래서 서로의 그 역정보를 밀어주는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 책을 쉽게 표현한 그 책이 이제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풍기는 내용은 이제 그 다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이제 과시하는 그 표현으로 이제 요트를 이용하죠. 그래서 요트를 끌고 월가에 옵니다. 월가에 바닷가에 갖다 놓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면 고객의 요트는 없는 거예요. 다 그 요트는 주인은 누가 돼 있냐면 금융기관 직원 것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을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고 이 책이 1940년대 후반에 쓰여졌음에도 아직도 잘 작동하고 있고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추천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랍니다.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나라 VIP 자산운용에서도 이 책을 적극 추천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책의 핵심 결론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금융기관의 그 구조는 머리 좋은 사기꾼과 설계자들이죠.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어떤 역정보를 활용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설계자들과 그것을 이용되는 그것을 뭣도 모르고 그냥 고객을 거기에 몰아주는 몰입꾼이라죠. 우리 금융기관 하부 일반 평직원들은 모르죠. 그냥 위에서 야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고객도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럼 막 파는 거죠. 키코니 뭐니 다 그랬잖아요. 캠페인까지 하면서 팔고 뭐 이런. 이거 해야 승진이 돼. 뭐 승진에 플러스 점수 좀 이러는데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가장 잘 표현한 책이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내용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게 1949년도에 이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게 잘 작동하고 있는 여전히 이 구조로 되고 있다라고 월가의 많은 사람들은 현재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금융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은행도 사기업이죠. 각각의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꾼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말 하면서 일반적인 기업이나 장사꾼하고 상대할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서 뭘 벌어가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을 의심을 하는데 금융기관이라는 이 칭호 때문에 일단 무조건 믿어주거든요. 신뢰를. 금융기관은 사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업이죠. 그렇긴 하죠. 그러나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의심하자.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혹은 전달해주는 정보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심지어 이런 표현도 합니다. 언론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기고하고 그러면 그것이 보도자료 나오고 하는데 전문가들한테 이제 얻어들어서 이렇게 기사하고 이런 것은 언론은 돈을 잃는 길 안내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론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실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는다. 그 뉴스 보고 괜찮다 해서 사면은 물리니까. 하긴 요즘도 그런 불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건 저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언론 보고 주식 투자 이익이 날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돈을 잃죠. 그래서 언론에 나올 때가 거의 대부분 꼭지. 매도 시그널이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죠.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